안녕하세요. 한국이라고 1시간 이상은 못 가기가 어디서 나와가지고 조금 불편하실 텐데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좀 발표 드릴 내용은 탈성장주의 도시에 대해서 개념하고 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1시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탈성장주의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것부터 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경제성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생태적 문제를 이런 것이 이제 이 탈성장에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또 특정 국가에서 한정돼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특정 국제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지구적 노동 분업이라든지 또 식량 공급 시스템이라든지 또 화석 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이라든지 또 지구의 금융 이동, 자본 축적 이런 그 관계 속에서 진행된 일종의 프로젝트가 바로 이제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발전 프로젝트는 이제 유럽의 식민주의에도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식민주의에서도 이제 추출주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추출주의는 자원, 자연,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노동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제 이윤을 위해서 추출해낸다 이런 뜻에서 이제 추출주의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인종주의적인 기본적 속성이 좀 있습니다. 인종 차별적인 특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지를 이제 그 앵클로드를 통해서 일부러 희소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자본 축적의 기회로 삼는 그런 그 작동 원리가 또 이 기본적으로 이 발전 프로젝트에는 깔려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이제 이 농업을 굉장히 이 도시화나 산업화의 도구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가치가 낮다고 보고, 농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식량, 그 도시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값싼 그러니까 이제 식량을 공급해 줘야지만 이제 저임금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 농촌을 오히려 식민화했다고 봐야 될 텐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농촌에 대한 차별을 기본적으로 또 가지고 있고, 이런 걸 도시 편향성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량도 뭐 이 식민지적인 역사적 배경이 있고, 또 이제 아주 소수의 그 독과점 체제로 이 식량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도 있어서 요거를 지구적인 식량 레진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발전 프로젝트가 겉으로 포장하기에는 모두가 다 이제 이렇게 뭐 다 잘 살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불평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결국은 이 약속했던 이 뭐라 그럴까요? 균등한 발전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불평등이 더 가속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 아시는 내용인데, 식민지 통치 중에서 가장 잔혹했던 게 이제 벨기에, 콩고에 대한 식민 통치인데, 보시면 이제 당시에는 이 산업 원료가 굉장히 그 가치가 높았던 게 고무였습니다. 그래서 콩고에서 이제 고무나무를 심어서 이 고무를 채취를 하는데, 할당량을 못 채우면 그냥 갇혀서 손목을 잘라주는 그런 좀 만행을 저지르고, 이분이 이제 레오폴드 2세라는 분인데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어요. 원래는 콩고도 이 왕의 사유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벨기에의 식민지로 바뀌고 뭐 했는데, 어쨌든 막대한 부를 축적해서 벨기에는 또 엄청난 건축물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건축왕이기도 합니다. 벨기에는 좀 여러 가지, 콩고는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따가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발전 프로젝트가 이 생태적으로 끼친 영향을 좀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제일 가장 큰 게 기후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식, 그리고 특히 화석 연료에 의존해서 굉장히 효율이 높은 경제 성장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기후 위기가 심화되었고, 그다음에 여기 뭐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좀 나옵니다. 보시면 다 아실 만한 내용이고, 요 하나만 또 이제 이 열대우림의 생태계 파괴, 이것도 이제 이 발전 프로젝트 생태적 결과인데요. 뭐 예를 들면 많이 알고 계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탄소를 흡수한다고 보고 있지만 이제 얼마 전부터는 오히려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열대우림의 벌채와 그 이제 뭐 가축 사료를 키우기 위한 뭐 콩이라든지 이런 거 재배하느라고 열대우림을 다 베내서 오히려 더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REDD라고 이거는 이제 개발도상국의 이 벌채로부터 탄소 배출이 되는 거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교토 메커니즘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숲이 가지고 있는 탄소 흡수력을 이용을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흡수하면 하나의 크레딧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배출권 시장에서 이제 사고 팔 수 있게 해놓은 건데, 이게 이제 탄소 흡수력이 좋다라는 그런 나무를 억지로 열대우로 베어내고 심음으로써 그 크레딧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이제 탄소를 배출하면서 산업 발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이 REDD 플러스 때문에 상당히 좀 취약해졌습니다. 열대우림 자체가 많이 취약해지고 많이 베어지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산불에도 굉장히 취약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고요. 토양 침식과 토양 오염도 있고,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구 위험 한계선을 이미 이제 6개나 초과를 했는데, 이 지구 위험 한계선은 이제 요한 로스빈이라는 학자가 이제 지구의 생태적인 한계 같은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9개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 넘어가면, 근데 사실은 이 겉이 아니고요, 여기 안에 있는 요 파란색 요게 한계선입니다. 근데 자기가 조사를 해봤더니 3개 빼놓고 6개는 다 이미 초과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 좀 심각하다. 지금 기후 위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화학 물질도 그렇고 질소도 그렇고 토지 사용도 그렇고 다 지금, 특히 이제 멸종률이 굉장히 지금 높잖아요. 멸종률이 굉장히 높은 것도 좀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구상에 지금까지 한 5번의 대멸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6번째 대멸종 당할 수 있는, 항상 멸종되면 제일 상위 포식자가 멸종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간이 제일 상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6번째 멸종이 될 수 있는 종일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라고 하는 거 그냥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요 발전주의 국가 프로젝트의 좀 생태적인 결과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굉장히 토건 사업에 많이 의존해서 경제 성장을 많이 했었고, 또 지역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척이라든지 대형 댐이라든지 케이블카, 지금 지역 개발로 지금 제일 인기 있는 게 또 공항하고 케이블카 넣는 거 이런 건데, 또 하나는 이제 신민주의적 수문학이라고 해서 하천 개발도 굉장히 토건 사업 의존적인 방식으로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왜 신민주의적인 수문학이라고 했냐면, 뒤에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지만, 식민지 기간 동안에 그 이제 이 하천을 개발하는 방식이 굉장히 경제 성장에 좀 기여하려고 이바지하려고 그 목적하에서 하천을 개발하면서 실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태계라든가 지역 주민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복지 이 부분들을 상당히 희생시켰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식민주의적인 수문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사실은 그 이후에 한국의 이제 하천 개발에 굉장히 좀 일종의 좀 뭐랄까 경로 의존성 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물질과 에너지를 굉장히 대량으로 소비한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스트도 나중에 좀 참고해 보시면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거고, 또 핵폐기물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4대강 사업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보면 계속 이제 녹조가 엄청나게 발생을 지금 하고 있고, 거기서 발암 물질도 지금 검출되고 있고, 그런 것들도 지금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트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우리 한국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 경제 성장을 해서 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아주 예외적인 사례라고 많이 칭송을 받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생태적인 결과들을 초래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막 오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우리 황진태 선생님 연구에 많이 의존을 좀 했는데 60년대 이후에 이제 우리 조국 근대 헤게모니 프로젝트가 작동을 했다가 이게 이제 실제로 지역 불균 등이 이제 잘 해소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으로 이제 계속 사람들이 오면서 여전히 대도시나 신도시 중심의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한 신화는 계속 작동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백은 쌤하고 황진태 선생님이 강남화라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런 도시 이데올로기죠. 하나의 도시 이데올로기 강남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강남화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하시는데 이제 강남을 물리적으로 이제 실제로 건설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건설을 하고 또 그거를 이데올로기적으로 계속 이제 재현하는 그거를 이제 강남 만들기라고 표현을 하셨고, 근데 또 하나는 이거를 계속 쫓아가는 것들을 이제 강남 따라하기 과정으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는 어쨌든 조국 근대화를 물리적으로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좀 가시화된 구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일종의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성공의 이데올로기로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제국적 생활 양식이 아주 표상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국적 생활 양식에 대해서 뒤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사진들은 뭐 강남이 이렇게 변해간 옛날 사진들을 제가 어디서 좀 구해가지고 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중산층들이 이런 강남을 굉장히 이상적인 도시 경관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거를 이제 신도시를 만들 때 항상 이런 것들을 많이 재현을 하려고 하는데, 특징은 이제 자족성이 높고 또 공간적인 예외성이 여기서 이제 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도시의 위계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하나 특징은 이제 한국의 중산층들이 그러니까 주택과 도시를 교환 가치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에 대한 재개발주의를 계속 정당화한다거나, 그래서 이거를 카스토리아디스의 용어로 좀 표현을 하면은 성장주의의 식민화된 사회적 상상계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의 이데올로기에 포박돼서 다른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이 강남의 인프라들이 사실은 우리 세금으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혜택을 강남 사람들만 누리고 있다, 이런 게 공정한가, 이런 질문을 제가 좀 던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위기 말씀을 드리면, 이건 뭐 많이 알고들 계시는 거라서, 지금 이제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면 다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1850년하고 1900년 사이의 평균 기온에 비해서 1.5도씩이 다 넘었어요. 다 넘고, 올해 이제 6월 이후에 굉장히 더우셨잖아요. 좀 더 올랐어요. 더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좀 심각한 상황이 많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 지구적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이 기후위기에 따른 이 재해가 많이 있는데, 몇 가지 사례만 좀 스케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말리아는 지금 계속 한 30년 이상 내전이어가지고 무정부 상태이긴 한데, 그 상황에서 계속 이제 가뭄이라든지 이렇게 너무 오래 지속돼서 좀 심각한 생존의 위험 당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아프리카 이제 식민지대의 결과가 이런 기후위기에 따른 고통을 더 심화하는 그런 거고, 보통 이제 이런 가뭄이 심해지면 인신매매라든지 성폭력 이런 것들이 더 피해가 가중돼서 여성들에게 특히 또 좀 많은 피해가 가중되고, 이것도 이제 그 사례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그 방글라데시하고 인도 접경 지역에
순다르반스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맹그로브 숲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원래 생태계의 다양성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런 곳이었는데 기후위기로 해수면 상승이 계속 되면서 이제 자꾸 이게 뭐죠? 침수가 되는 거죠. 침수가 돼서 점점 이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에서 이제 이 숲에서 채취하고 이렇게 먹고 살던 분들이 자꾸 이제 깊은 숲으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벵골 호랑이 서식지예요. 그래서 호랑이한테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잡아먹히니까 이제 그 부인들을 마을 사람들이 이제 호랑이 과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부장제가 작동을 하고 있어서 호랑이 과부들은 불경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일거리도 안 줘요. 그러니까 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아주 위험하게 또 채취 활동을 하고 하는데 또 희생당하죠. 그러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를 또 때려잡고 호랑이도 자기 서식지가 자꾸 이제 좁아지니까 자꾸 인가 쪽으로 내려와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부에서는 여기를 그 생츄어리처럼 국립공원으로 또 만들어서 자꾸 이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쫓아내려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워졌는가? 이게 이제 배경이 여기가 원래는 굉장히 정기적으로 범람하고 있어서 그걸 지혜롭게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영국에서 이 식민지를 경영하면서 직강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이 식민주의적인 숨은 개발을 해놓은 거죠. 그 결과가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굉장히 기후위기에 취약한 생태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산불 화재인데 이 산불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산불이 많이 나고 특히 이제 뭐 남미도 그렇고 이 지중해 쪽에 산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산불이 물론 뭐 기후이기 때문에 건조해지고 하다 보니까 산불이 잘 나는 것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또 이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의 영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구조조정하면서 공공지출을 엄청나게 줄이다 보니까 소방 헬기를 구매를 못하고 그래서 초기 진화에 상당히 실패를 하고 또 원래 지중해에는 있지 않았던 유칼립터스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유칼립터스 나무가 이 상품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펄프도 만들고 유칼립터스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도 굉장히 고가에 팔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점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멀쩡하게 있었던 올리브는 이런 다 배내고 유칼립투스하고 소나무 이게 다 이제 경제성이 높은 나무들인데 얘네들을 굉장히 많이 심고 이 크레딧을 팔고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산불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안에 다 기름이 있기 때문에 산불에 굉장히 취약해지죠. 그러니까 끌 수 있는 장비도 부족하고 또 이렇게 취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좀 기후 위기에 따른 재해를 더 좀 이렇게 심화시킨다. 라는 거. 단순히 자연적인 요인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근데 제가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이제 발전 프로젝트의 생태적인 결과들 그리고 이제 뭐 특히 이제 더 나아가서 신자유주의적인 그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기후 위기의 재해가 더 심각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많이 목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등장한 게 사실은 탈성장주의만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대응들이 있죠. 뭐 여기는 써 있진 않지만 예를 들면은 뭐 녹색 성장이라는 것도 일종의 이제 대응 중에 하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생태 사회주의도 있고 꽤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탈성장주의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탈성장주의도 거의 지금 아직 정리가 잘 안 돼서 뭐 백인 백색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탈성장 핵심은 어쨌든 써 있지만 가급적이면 물질과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지구의 생태적 한계선 안에서 이 좀 고르게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송일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책에서 정리한 탈성장주의예요. 근데 이거는 뭐 이분의 정리고 이거 말고도 한 뭐 몇십 가지가 제가 확인한 것도 몇십 가지가 됩니다. 하여튼 뭐 대체적으로 그런 거죠. 지구의 생태적 한계가 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 공평하게 좀 정의롭게 이 웰빙을 좀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계속 성장을 더
해야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학문 경제학이라는 학문도 그런 거를 이제 그 뭐랄까 정교화하는 학문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비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탈성장주의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큰 오해는 이제 GDP를 그러면 낮추는 걸로 많이 오해를 하는데, GDP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성격이 다른 경제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성장이 필요 없는 경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 자본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 번영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기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생산 체제나 아니면 소비 시스템도 인간의 번영을 중심으로 해서 재조직화돼야 되는 거를 탈성장주의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탈성장주의라고 해서 모든 성장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영역은 성장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돌봄, 교육, 의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성장을 해야 되고, 뭐 화석연료, 그다음에 뭐 무기, 마약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성장을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으로 이제 좀 표현을 한 건데, GDP를 올리거나 그대로 유지하거나 낮추는 게 아니라 아예 코끼리가 아니고 달팽이, 성격이 전혀 다른 경제를 상상을 하자라고 하는 게 탈성장주의의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생산 체계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소비 체계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 소비 체계, 이 자본주의적인 소비 체계는 어쨌든 많이 생산해내고 또 많이 소비하고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라고 봤지만 생태적인 한계, 지구의 생태적인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좀 탈피하자라는 건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 시스템은 이 기본적으로 계획적 노후화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적 노후화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 기능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된 거는 이제 전구인데, 에디슨이 처음에 전구를 만들었을 때 한 1200시간 정도 쓸 수 있게 유지가 되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점점 기술이 개발해서 한 2500시간 정도 이게 유지가 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구를 잘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가지고 1000시간만 지나면 필라멘트가 끊어지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 점점 이제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됐는데, 뭐 예를 들어 스타킹 같은 경우도 나일론으로 만들었는데, 나일론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거미줄보다 가늘고 강철보다 튼튼하다, 이게 이제 나일론의 슬로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홍보를 해서 실제로 굉장히 튼튼했대요. 오래 신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안 팔려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한 6번만 신으면 올이 나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런 게 모든 그 상품에 다 적용이 돼요.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핸드폰 같은 경우도 원래 멀쩡한데 2년만 지나면 갑자기 탁 떨어지게, 이제 그게 다 기술이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거의 똑같은데 색깔만 바꾼다든지 앞에 뭐 요것만 뭐 등 같은 거 바꿔서 새로운 거다, 뭐 이렇게 해서 멀쩡한데도 자꾸 빨리 상품을 이제 교체하도록 만드는, 이런 건 이제 계획적 노후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광고에 대한 규제도 있지만 수리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게 핸드폰 본체하고 이 배터리하고 일체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따로 떼가지고 이것만 바꾸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요청을 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의 권리로 수리권 운동하거나 뭐 수리 상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공동체 활동으로서 하는 것도 이제 이 탈성장주의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꼭지로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국주의적인 생활 양식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발전 프로젝트가 식민주의의 이제 그런 기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이 어떤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드는 사회적 생태적 비용을 다 외부화하면서 자기는 편익만 누리는 것은 이제 제국주의적 생활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제 제국주의적인 생활 양식의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는 여러 가지 어떤 이 사회적 함의가 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19세기 초반, 뭐 18세기 후반 도시에서 제일 유용한 운송수단은 마차였거든요. 근데 이제 마차 가장 큰 문제는 이 먼지도 있고 그다음 말똥 처리가 되게 골치 아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이렇게 별로 규정 같은 게 발달이 안 돼 있어서 도로를 뭐 모든 탈 것과 사람이 막 다 섞여 있었던 그런 곳이 그래서 되게 좀 혼란스럽고 그래서 제3회 세계 도시대회 그게 열렸는데 그 주제가 말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에서 그게 주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도 사실은 그렇게 배웠는데 도시계획을 제가 전공을 했었는데 도시계획사에서 이 말똥 문제를 해결한 건 자동차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마차를 쫓아냈다라고 이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고 이 마차와 말똥 문제를 해결한 거는 버스, 그 다음에 이제 트램 이런 대중교통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 계획. 뉴욕에서 아주 뛰어난 그 국장이 와서 하수도 계획을 굉장히 잘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도 약간 음모론처럼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자동차가 사실은 그 당시에 도로는 하나의 커먼즈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게끔 사유화해 놓은 거죠. 게다가 그 커먼즈는 공공의 돈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 자동차 회사만을 위해서 그걸 이제 이렇게 사유화돼 버린 그런 거기도 하고 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금속도 들어가고 또 타이어 만드는데 고무도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그 원료들이 이 안에 들어가고 그게 이제 화석연료를 그동안 계속 쓰는 게 문제가 돼서 최근에 이제 전기 자동차가 마치 대안인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전기 자동차는 더 많은 금속을 씁니다. 내연기관보다 더 많은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리튬, 코발트 뭐 이런 금속들을 채취하는 과정이 매우 반환경적이기도 하고 또 인권 침해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동 노동도 있고 그쪽 리튬이 많이 나오는 뭐 칠레 같은 데는 물도 굉장히 이렇게 너무 많이 소비하고 오염시키는 바람에 먹을 물이 없어진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는 여기에 대안이 되기가 어려운데도 마치 대안인 것처럼 막 소개가 되고 그래서 이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적인 생활 양식을 제일 잘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남 이데올로기, 강남화 이데올로기가 전형적으로 제국주의적인 생활 양식의 표상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 자동차 의존적인 공간이에요. 물론 이제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대중교통도 많이 있지만 집집마다 자가용이 몇 개씩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전기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제가 논문 쓰느라고 통계를 좀 보니까 강남이 이제 사실은 전력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이유가 개수가 되게 많아요. 전부 기기 어떤 뭐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개수가 되게 많아서 그리고 자동차 숫자도 좀 많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표상이다 제국주의적 생활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강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좀 사실은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제국주의적인 생활 양식이 생활 양식에서 벗어나는 게 탈성장 비례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먹거리도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먹거리가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고 먹거든요.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글로벌 푸드 레짐에서 계속 이제 아주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단작하면서 플란테이션 형태로 오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키우는 쪽에 지역의 토양이나 생태계가 상당히 취약해지는 그런 결과들 또 이제 뭐 노동 착취도 당연히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 글로벌 푸드 레짐 속에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저 모르고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필립 맥마이클이라는 사회학자가 이거를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먹거리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제 뭐 뒤에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지만
도시 농업이라든지 뭐 로컬 푸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탈성장주의의 중요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성장주의를 얘기하면 또 하나의 이제 오해가 그럼 우리 다 동굴로 들어가야 되냐 이런 오해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경제 사회적인 대전환 물론 이 대전환을 이루어내는 건 상당 부분은 저는 정치적인 이게 더 크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번영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논문들을 쭉 찾아보면서 탈성장 담론을 한 3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탈성장 담론 중에서 경제적인 걸 좀 강조하는 담론도 있고 좀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는 게 있고 또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경제적 측면에서는 아까 지금 쭉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적 한계에서 경제가 운영돼야 된다. 경제 성장보다는 뭐 번영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효용이나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충족성 원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경제학에서 효용이라고 하는 거는 생태적인 한계를 고려 안 하고 자원이나 이런 것들 가장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이제 필요를 채우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효용을 중시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 축적성이라고 하는 거는 생태적인 한계를 먼저 고려를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부딪히는 문제가 적정 규모가 뭐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생태적 한계가 있다면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물질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좋겠냐. 이제 그 사회적 물질 대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이 적절한 사회적 물질 대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세대 간 혹은 세대 내의 정의로운 분배를 통해서 자기 이제 기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 이거를 이제 충족성 원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도 비슷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아마 제가 결론 부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탈성장을 주장하는 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혹은 과제는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무한한 경제 성장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실링이 생기면서 이 안에 분배가 제로섬 게임이 돼요. 예전에는 경제 성장이 쭉 되면 경제 성장이 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이만큼 가져가도 여기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 거를 이만큼 가져가지는 않아요. 이게 좀 연동은 돼 있지만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되는데 이게 딱 실링이 생기는 순간 이제는 이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분할 건가가 되게 심각한 정책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탈성장을 주장하는 뭐 생태사회주의자도 마찬가지고 정의로우면서도 생태적인 그 한계를 고려한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누가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과제가 될 거고 그게 앞으로 이제 저희가 좀 탈성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회적 측면에서도 이제 여기 한 나라에 국한돼서 자꾸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게 발전이 기본적으로 식민주의 기원이 있다면 탈식민주의적인 방식 그리고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정의를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북반구가 남반구의 기후 부채 문제도 해결해줘야 되는데 제일 먼저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뭐 방안들이 나옵니다만 제일 많이 제시되고 있는 거는 부채를 탕감해줘라 니네들이 부채를 너무 많이 안기는 바람에 계속 이 남반구의 생태 파괴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 기후 부채 문제를 해결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방안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거시경제학의 결정 순서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한 경제 규모가 이제 지구 생태계 한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지구 생태계 안에서 최적 규모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제일 어려운 건데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최저치와 최고치 한계를 결정해 놓고 어떻게 분배할 거냐
근데 이제 뭐 분배 방 요게 결정되면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이 효율적인 분배는 아마 마켓이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거시경제학의 중요한 거고 반드시 순서대로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거시경제학적인 거라면 그다음에 이제 소비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좀 해야 될 것들이 이 성장 이데올로기에서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GDP가 올라간다고 해서 행복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스탈린의 역설도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행복을 다른 방식으로 이제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트 소퍼라는 사람이 대안적 쾌락주의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성장 이데올로기에 포박된 우리 식민화된 상상계를 좀 벗어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막 비싼 롤스로이스 차를 타고 뭐 이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와서 같이 얘기하고 막 교제하면서 또 뭔가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더 예를 들면 좋아한다. 이제 그런 공동체를 만든다든지 재미난 축제를 같이 기획해본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상상계를 좀 탈식민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비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주로 경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게 움직이는 거는 정치적인 게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 이제 저는 민주주의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유럽 미국도 그렇고 에코파시즘이 굉장히 지금 횡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극우 파퓰리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넘어설 거냐. 이제 에코파시즘이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좀 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대의제 민주주의가 아니라 좀 더 진짜 민주주의, 원래 우리가 민중의 통치가 더 진짜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보통 많이 얘기들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여러 통계들을 많이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사례들을. 그래서 에리크 체노이스 교수가 쭉 조사를 해봤더니 인구의 3.5%가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저항운동에 참여하면 반드시 체제 변화에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렇게 사례로 그거를 많이 들어요. 필리핀 피플스 파워 할 때 마르코스 쫓아낸 거, 그때 그런 것도 얘기하는데, 이거가 이제 맞는 데는 맞지만 성공을 뭘로 정의할 거냐라고 보면 이 사람은 한국도 얘기해서 촛불 이것도 막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저희들 다 아는 것처럼 성공한 것 같지 않잖아요. 별로. 필리핀도 마르코스는 쫓아냈는데 불평등은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미국의 이제 블랙 라이프 매터스 운동에는 미국 사람들 6%가 참여했거든요.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그것도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이 사람 사례가 틀렸다는 건 아니고, 뭔가 이런 크리티컬 매스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거를 좀 조직화하는 정책의 노력이 더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정당 같은 게 실제로 좀 역할을 제대로 하면 좀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화석연료 체제를 계속 유지시키려는 이제 기득권 시스템을 사실은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무너뜨리는 방법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 박철현 선생님 같이 공부했을 때 생태 레닌주의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드레아스 말름이라고. 그 사람은 송유관을 어떻게 깨트릴 거가 책도 쓰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런 방식도 있겠지만 조금 더 어쨌든 체계적으로 화석 연료 기득권하고 좀 싸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타격이 필요한 운동도 필요하겠지만 제도적인 변화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10분 남았는데 아직 절반 정도 한 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10분 더 하시면 네. 10분 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 예. 요거는 이제 그 참고 자료로 에코파시즘이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잘 없어지지도 않고 이게 이제 에코파시즘이 등장했을 그 역사적인 배경 자체가 이제 막 산업화,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화가 일어나고 이 낭만주의적인 반동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야 이게 도시 사람 살 데가 못 된다. 이게 뭐 너무 지저분하고 인간 비참해진다. 이러면서 나타났던 게 이제 전원도시 운동도 있고 하잖아요. 그 뒤에는 사실은 에코파시즘이 들어 있어요. 그 뒤에는. 그래서 이제 에코파시즘이 왜 발생하냐면 자연과 인간을 자꾸 분리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없는 자연, 뭔가 깨끗하고 뭔가 이렇게 순수한 자연, 이걸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인간이 자연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그 어디까지 가냐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국립공원 만드는 거, 국립공원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나치에서 있었던 그런 뭐죠? 그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피와 숲 뭐죠? 갑자기 나치의 그 구호가 있는데, 하여튼 순수한 거, 뭔가 순수한 자연,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나치즘이 굉장히 생태적이에요. 보시면, 막 숲을 지키려고 흙림 만들어진 것도 사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때 이제 그 나치 그 어린 청소년들이 막 독일에 이제 숲을 다니면서 캠핑하면서 막 민요 찾아서 막 부르고 이런 민족주의 운동했던 게 사실은 뒤에는 에코파시즘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 밑에는 자연과 인간을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적절치 못한 인간들을 다 배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구명선이 이제 이 사람들도 그 지구의 생태적인 한계는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거를 누가 망치고 있느냐? 부자격자들, 그러니까 적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여기에 편승하려고 하니까 니네는 잘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니네까지 들어오면 지구가 이제 이 지구라는 이 라이프 보트가 깔아앉기 때문에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3세계 인구 폭탄이라는 표현도 예전에 폴 에를리라는 사람이 썼고 지금도 남아 있죠. 인구가 너무 많아서 아프리카가 왜 저렇게 힘드냐?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재밌는 거는 그 통계 같은 거 볼 때 이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건 저희 연구소에서도 만드는 탄소 계산기가 있어요. 1.5도씨 라이프 스타일. 근데 이제 그거 만들 때 저희가 보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 자동차 몇 대입니까? 육식을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이렇게 체크해갖고 자기가 평균적으로 내는 1년 동안 내는 그 배출 양을 계산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통계 쭉 보다 보니까 그 탄소를 굉장히 많이 발생시키는 게 사람이 한 명 늘면 확 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 사냐 아니면 아까 소말리아에 사냐에 따라서 배출하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쉽게 보면 안 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선주민을 배제하고 추방하고 학살하고 이게 이제 지금 유럽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유럽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지금 이제 기후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재해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어디다가 화살을 돌리냐면 난민들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난민들이 들어오면 우리 이 지금 수용 가능성이 적은데 더 위험해진다. 그래서 자꾸 배제하려고 하고 장벽을 세우고 그걸 에코 보더링이라고 표현을 해놨잖아요. 장벽이 환경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심지어 녹색당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어요. 네. 오스트리아 녹색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여튼 독일 녹색당은 중간에서 막 어리버리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에 들이는 비용보다 장벽 세우는 비용을 더 많이 써요.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게 이제 케네스 볼딩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우주선이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이게 아니고 구명선이 아니고 우주선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계는 맞는데 요 안에서 우주선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요 안에서 어떻게 하면 모두가 고루 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는 이제 민주적으로 합의한 규칙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준수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수용력이 생태적인 수용력이 배제의 근거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도시농업 사진인데 뭐 제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고 요거는 이제 뭐 개인적인 방식인데 저는 뭐 이게 중요하지 않다 뭐 표현들을 많이 또 합니다. 그래서 뭐해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입구로서 중요하다. 이것부터 시작을 하자. 그리고 이제 제국주의적인 생활 양식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 같이 공부 좀 하자. 그리고 같이 얘기를 좀 많이 하자라는 거고요. 오늘 주제가 탈성장주의 도시인데 이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아까 탈성장 담론하고 사실 연결은 많이 돼 있는데 그게 도시에 적용이 됐을 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장소를 재전유하는 것. 그러니까 도시에서 커먼스를 어떻게 더 할 거냐 이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이제 뭐 집 같은 경우도 이 상품화되어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진짜 우리 필요를 채우는 걸로 어떻게 좀 바꿀 거냐 이거를 이제 어떤 학자가 하우징 서피션시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얘기를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례를 쭉 정리해놨거든요. 이 중에 몇 가지만 좀 시간 되는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리 15분 도시는 워낙 많이 알려져서 그리고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려도 되는데 아까 자동차가 제국주의적 생활 양식의 중심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자동차에 점령당한 도시를 뒤바꿔서 얘는 이제 불편하게 만들고 보행자, 그다음에 이제 뭐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도시 공간에 대부분을 차지하도록 만드는 게 파리 15분 도시의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그 안 이달고 시장이 한 게 주차장을 막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 전용 도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파리 15분 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한 노력인데 좋은 이웃 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전직 언론인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고립화돼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공동체성을 좀 키워보자 생각을 해갖고 요 이벤트를 한번 만들었어요. 청강을 상인하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250m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700명이 나란히 앉아서 밥 먹고 노는 겁니다. 밥 먹고 놀고 얘기하고 옆에서 막 브라스 밴드가 뭐 연주하기도 하고 애들도 뛰어놀고 여러 가지 일종의 축제 같은 것들을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간에 이제 네트워킹이 시작이 됐고 그 결과로 이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문화 행사가 계속 있으면서 각자의 자기 그룹별로 공유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수리하는 것도 있고 중고품 상호 뭐 교환 그다음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마스크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병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뭐 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런 식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재밌는 거긴 한데 시간 때문에 조금 그런데 아주 짧게 하면 이게 멕시코의 이 서쪽에 있어요. 미초아칸 주라고. 근데 여기가 이제 이 카르텔들, 폭력배들이 여기 좀 점령을 많이 해가지고 마약 거래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아보카도를 플란테이션을 한 거죠. 아보카도가 미국으로 거의 많이 수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보카도, 그러니까 이제 멀쩡하게 여기 체란 조그만 도시인데 원래 체란에 있던 사람들은 소나무 숲에서 뭐 송진 이렇게 캐가지고 그걸로 뭐 수공예품 만들고 뭐 이렇게 먹고 살던 사람들인데 거기도 다 베버리고 플란테이션을 만든 거죠. 아보카도 플란테이션을. 그러다 보니까 이 아보카도가 물을 엄청나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들 먹을 물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생계가 곤란해지잖아요. 아니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플란테이션 가서 노동자로 일하는 것밖에 없는데 자꾸 이제 자기들의 공유지였던 소나무 숲을 자꾸 베내다 보니까 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6명의 여성분들이 이 벌목꾼 2명을 납치를 합니다. 납치를 해가지고 교회에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막 종을 쳐갖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모닥불 피워갖고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카르텔에서 이것들이 이래가지고 이제 막 왔는데 어쨌든 뭐 부직갱이 들고 막 싸워가지고 쫓아내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싸우고 뭐 사람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결탁돼 있었던 공무원들도 쫓아내고 시장도 쫓아내요. 그래서 해방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소송을 통해서 자율권을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자치 경찰도 있고 이자가 없는 연대 대출을 통해서 사람들의 일종의 이제 경제적인 자립성도 키우고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좀 전혀 다른 좀 대안적인 해방구를 만든 게 있고 바르셀로나는 뭐 워낙 많이 알려진 거라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쨌든 여기는 정당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좀 했다라는 거고 요거는 많이 알려져 있죠. 뭐 단거리 항공기 단거리 노선을 폐지한다거나 뭐 어떤 뭐 이런 것들 이분 시장인데 아다콜라우 시장인데 하여튼 이제 바르셀로나도 그 금융위기 이후에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은 스페인이 이제 바르셀로나도 그 어떤 거기서 굉장히 어려웠다가 이제 그 M15 운동을 통해서 어쨌든 좀 반격을 시도한 거죠. 반격을 시도해서 했던 거고 이제 뿌리지방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교통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도시농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도 지금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이 주택가 거의 이만큼 저 끝에서부터 저까지 지금 이제 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디트로이트가 조금 극적이라서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의 메카였다가 이제 침체하면서 우리나라랑 법이 좀 달라서 우리나라는 이제 빈집이 있고 철거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황무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황무지가 많이 생기면서 근데 이제 이 디트로이트가 쇠락을 하고 이제 부도가 났어요. 결국은 이제 부도도 났는데 파산도 했는데 흑인 공동체에서 이제 이 뭐랄까 이 도시 농업을 시작을 하죠. 왜 시작을 했냐면 이 여기가 식품 사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품 사막이라고 하는 거는 신선한 뭐 유제품이라든가 채소나 과일을 사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자꾸 규모도 줄어들고 하니까 자꾸 마트가 떠나버린 거죠. 가게들이 떠나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먹을 수 있는 거는 통조림이나 뭐 이런 것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자꾸 많이 생기니까는 이제 푸드 사막이 되니까 이 도시 농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한 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많이 바뀌면서 이게 공동체도 활성화시켰는데 이게 특히 흑인들이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흑인 인구 구성이 제일 많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흑인들한테 땅은 되게 고통스러운 이미지래요. 자기들이 이제 벌 받고 막 이랬던 막 목화밭에서 일했고 막 이런. 근데 그거를 다시 농업을 통해서 약간 좀 상처를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의미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도시 농업을 통해서 이 도시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디트로이트 시에서도 최초로 도시 농업 책임자를 이제 만들었다는 거고 우리나라 사례도 이제 요거는 이렇게 극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많이 아시는 성백골 이정표 소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것도 있고 뭐 가파도 에너지 자립성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주택이 너무 상품으로만 돼 있는 이것도 사실은 뭐랄까요 성장주의에 좀 포박돼 있는 이데올로기인데 그거를 좀 바꿔서 이제 기본적인 필요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제가 조금 한 게 이제 토지주택은행을 좀 활용해보자라는 뭐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교육, 의료, 돌봄 이런 필수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가급적이면 탈상품화하는 방안을 좀 도시에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제 지금 의료 대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제가 보기엔 되게 민영화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서 지금 거기에 대한 제도도 좀 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전 요거 같은데 도시의 적정 규모의 그 스케일이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 도시에서 A라는 도시가 쓸 수 있는 물질의 양이 어느 정도까지냐, 에너지는 어느 정도까지냐. 이거를 사실은 좀 만드는 게 필요가 있다. 아주 러프하게라도.
이게 말이 쉽지 이거 하는 과정도 되게 어려울 거고 계산하는 것도 어려울 거고 하지만 좀 이런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 좀 아까 사례들을 몇 가지 보여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좀 니치에서 만들어지는 좀 성공 실험들 주로 이제 뭐 공유지를 많이 만들고 이 공공성을 높이는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더 위에 스케일업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연결하는 정치적인 그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게 앞으로 탈성장 도시를 만드는 중요한 과제가 될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